100년도 전에 11살 소년이 추운 밤 현관에 음료를 놔두었습니다. 유리잔은 물에 녹은 분말 소다로 채워졌고 그걸 섞기 위한 막대도 들어있었죠. 20년 후 그 건망증이 심한 소년이었던 프랭크 에퍼스는 캘리포니아 공원에서 자신의 우연한 발견인 아이스 캔디를 선보였습니다. 최초의 아이스 캔디 맛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체리였고 레몬, 오렌지, 바나나, 수박, 포도, 그리고 심지어 루트비어 맛도 있었어요. 초콜릿칩 쿠키는 1930년대에 발명됐으니까 아이스 캔디보다는 다소 어린 셈이네요. 톨하우스인이라는 유명한 식당의 주인인 루스 웨이크필드가 이 맛있는 쿠키의 발명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발명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 이야기에선 제빵용 초콜릿이 떨어져서 완전히 녹을 줄 알고 루스가 달지 않은 기본 초콜릿을 대체 넣었는데 전혀 녹지 않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선 초콜릿이 우연히 반죽에 떨어졌다고도 하고요. 루스는 그녀의 쿠키에 대한 우연한 기원을 부인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의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자칩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한 주장은 1853년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장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겁니다. 감자튀김은 이 식당의 특별 메뉴 중 하나였고 사람들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불평하며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실력 좋은 요리사인 조지 크럼은 더 얇은 감자튀김을 요리했지만 그 까다로운 손님은 또 불평을 했어요. 조지는 일부러 다음 감자튀김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었습니다. 이 튀김들은 너무나도 얇아서 포크로는 먹을 수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 까다로운 손님은 이 요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칩 레시피는 널리 퍼졌고 몇십 년 안에 감자칩은 뜨거운 음식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스터 소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또 다른 제품입니다. 영국 화학자인 존 윌리 리와 윌리엄 헨리 페린스는 약국 지하실에 있는 통 몇 개를 몇 년째 잊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첫 번째 혼합물은 매우 강한 맛 때문에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하실에 있는 그 혼합물 통을 잊어버렸을 때 그 통들은 발효가 되고 있었죠. 과학자들이 통들을 다시 발견하고는 그걸 먹어보고 싶어 했고 맛이 깊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미료는 풍미가 원래 없던 음식들의 풍미를 강화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칠레콘 카르네 같은 것들 말이죠. 우스터 소스는 제5의 맛 중 하나인 풍부한 감칠맛을 내줍니다. 두부는 수세기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이것의 기원설 중 하나는 두부가 중국 왕자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두부가 삶아서 간 콩과 바다 소금을 섞은 결과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그 소금엔 불순물이 꽤 많았고 아마 칼슘과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재료들이 콩 혼합물을 두부 같은 농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증발된 바다소금의 종류인 간수가 우연히 두유에 떨어졌다고도 해요. 오늘날 의사들은 코카콜라를 멀리하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콜라는 의학 학위를 가진 약사였던 존 펜버튼이 발명했습니다. 펜버튼의 프랑스 와인 코카는 처음에는 심한 통증, 두통, 신경제 치료제로 사용되었어요. 1886년에 금지법이 도입되었고 존은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 레시피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음료의 독특한 맛을 내는 콜라나무 열매 말이에요. 어떤 설에 의하면 존이 우연히 새로운 조리법에 탄산수를 첨가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펜버튼은 거품이 알코올 풍미를 줄 대안이라고 생각했죠. 존의 콜라는 확실히 코카콜라의 원조지만 오늘의 음료는 기존의 펜버튼의 레시피와는 다릅니다. 샌드위치 역시 우연히 발명되었어요. 1700년대 제4대 샌드위치 백작인 존 몬타구는 그의 하인에게 포크류를 전혀 쓰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빵 2덩이 사이에 고기를 넣어달라고 했죠. 샌드위치 경은 특히 카드놀이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 요리라면 게임을 멈추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에 기름도 묻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샌드위치와 똑같은 것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곧 이 요리는 그 익숙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토마토 케첩은 너무 개량된 버전이어서 사실 원조 케첩 조리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케첩의 뿌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중국인들이 절인 생선과 향신료를 섞었는데 이것을 케첩과 비슷한 발음으로 불렀고 소금물에 절인 생선이란 뜻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이 소스를 처음으로 먹어본 건 그로부터 약 100년 후입니다. 영국판에는 버섯, 샬롯, 심지어 호두까지 들어있었죠. 후에 케첩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바뀌어서 모든 어두운 색 소스를 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의 토마토 케첩 재료 중에는 멸치도 들어있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생선 소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초는 고대 멕시코 음식 같은 게 아니에요. 발명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초라는 별명을 가진 이그나시오 아야나가 1940년대에 이 요리를 발명했다고 해요. 이그나시오는 요리사였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그나시오에게 자신과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간식으로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손님들을 본 이그나시오는 그들을 위해 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즉흥적으로 요리해야 했죠. 그는 튀긴 또띠아 몇 개를 집었고 그 위에 많은 양의 치즈를 갈아서 위에서 음식을 데웠습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위에 할라피뇨 고추를 몇 개 추가했고요. 단골 손님은 이 특이한 간식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그나시오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나초의 특제 요리라고 대답했어요. 치즈볼은 1930년대에는 그저 쓰레기였었어요. 에드워드 윌슨은 동물을 위해 얇게 저민 음식을 생산하는 공장 기계 중 하나에서 옥수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띠가 재밌어 보여서 에드워드는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양념해 보기로 했죠. 그러다 그는 이 부풀어 오른 옥수수가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식으로 발전되었죠. 라면은 실수로 발명된 것은 아니지만 라면을 발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유통기한이 긴 무언가를 만드는 거였어요. 몇 번의 실패 후 안도 모모후쿠는 국수를 보존하는 방법을 발명해냅니다. 찌고, 건조시키고, 뜨거운 기름에 튀기고, 양념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라면은 원래 사치품이었습니다. 모두가 익숙해하던 신선한 국수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저도 모르게 발명된 또 다른 제품은 요거트입니다. 처음 등장한 건 수천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였어요. 어떤 목동들이 모르고 우유를 박테리아가 많은 곳에 두었습니다. 우유는 발효되었고 더 진한 식감과 맛의 변화를 가져왔죠. 목동 중 하나가 그러한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어봤어요. 그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핑크 레모네이드의 색은 포도즙이나 첨가된 착색제 덕에 그렇게 예쁜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서커스 단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커스에서 일했던 헨리 알롯이 자신도 모르게 레모네이드에 빨간 계피 사탕 몇 개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강렬한 핑크색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다른 설은 역겨운 이야기인데요. 서커스단에서 일하는 피트 콩클린이 어느 날 레모네이드에 쓸 물이 다 떨어져서 자신의 동료 중 하나가 빨간 스타킹을 빨았던 욕조물을 대신 사용했다는 겁니다. 직물의 색 때문에 물이 분홍색으로 물들었고요. 피트는 여기에 설탕, 레몬 조각, 그리고 산을 첨가했어요. 그리고 이걸 딸기 레모네이드라고 불렀습니다. 손님들은 이걸 매우 좋아했고 매출이 2배로 증가했어요. 네, 다들 그걸 더 먹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죠. 사과 파이를 캐러멀화 시키고 거꾸로 뒤집은 버전인 타르트 타탱은 처음에 실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테파니와 캐롤라인 타탱이라는 두 자매는 1800년대에 호텔을 경영했어요. 어느 날 스테파니는 간단한 사과 파이를 요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버터에 너무 오래 끓여버린 거죠. 실수를 감추기 위해 그녀는 사과 위에 껍질들을 올려놓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오븐에서 파이를 꺼내보니 불에 그을린 자국 몇 개가 있는 게 보였어요. 요리가 잘 안 되는 날이었죠. 그녀는 손님들이 이걸 알아차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파이를 뒤집어서 새로운 레시피인 것처럼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손님들은 파이를 너무 좋아했고 곧 파이는 그들의 대표 디저트가 되었죠. 좋아요,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요.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가지 여름 간식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마르코 폴로는 설탕이 첨가된 물과 다양한 향료를 섞어 얼린 디저트인 소르베와 비슷한 레시피를 아시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크림 아이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디저트는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의 궁정에서 자주 접대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냉동 디저트를 소개한 것은 헨리 2세와 결혼한 캐서린 드 메디치였어요. 이 얼음 간식은 1660년대 한 시칠리아 남자가 파리 최초의 카페인 카페 프로코페에서 우유, 크림, 버터 그리고 달걀을 섞어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토머스 제퍼슨도 자신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완성하는데 무려 18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대중문화에서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항상 특정한 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그에 따른 자체 법과 규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스크림은 사실 모두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기 위해서 제품은 최소 10%의 유지방을 포함해야 하며 무게가 리터당 0.5kg 이하여야 합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은 사실 그다지 부드러울 필요가 없어요. 전문 용어로 오버런이 100%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그 특정한 식감을 얻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베이스는 충분한 휘핑이 필요해요. 하지만 단지 일정 비율까지만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스크림 베이스 1리터의 최종 제품은 휘핑 후 2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름 디저트는 지방 함유 비율에 따라서 감소된 지방 아이스크림, 저지방 아이스크림, 무지방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 범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각 제품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종류의 냉동 디저트는 젤라또예요. 비록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번역되지만 유지방 함량 규정에 따르면 그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보통 공식적인 아이스크림보다 유지방이 적지만 오버런이 약 20에서 30%로 낮기 때문에 여전히 밀도가 높고 질감이 풍부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한 젤라또가 3.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해야 한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해 보이지만 프랑스인들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냉동 커스터드로도 알려진 프랑스 아이스크림은 기본 재료와는 별도로 혼합물에 달걀이 첨가되어야 하는데 노른자가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식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산딸기는 체리, 살구, 자두, 배, 사과, 복숭아, 블랙베리와 함께 사실은 장미과에 속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의 똑같은 꽃잎을 가진 꽃이 피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해요. 바나나는 베리류로 간주되지만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베리가 아니에요. 또한 인간은 DNA의 약 50%를 바나나와 공유해요. 우리가 바나나와 닮은 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흔한 오해가 있어요. 화이트 초콜릿은 초콜릿 고형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초콜릿이 아니에요.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 유제품, 바닐라, 레시틴, 코코아 버터의 혼합물로만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의 부모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칼로리를 기준으로 볼 때 브로콜리는 스테이크만큼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낮은 지방 함량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는 고기와는 반대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감자튀김의 필수 동반자로 여겨지지만 한때 케찹은 치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800년대에 오하이오의 한 의사는 토마토가 소화기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나중에 알약으로 변형된 케첩과 유사한 제조법을 출판했어요. 감자튀김이랑 케첩 알약 어때요? 감자튀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음식은 사실 프랑스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감자는 사실 벨기에에서 유래되었지만 감자가 잘린 방식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브뤼셀 스프라우트라는 이름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찬장 어딘가에 분명히 땅콩버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년 그랜드 캐니언 바닥을 전부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땅콩버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억 2,700kg이 넘는 양이에요. 누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다면 전 꼭 볼 거예요. 연어는 원래 분홍색이 아니에요. 야생 연어는 자연에서 소비하는 대량의 새우 때문에 분홍색을 띱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 기르는 연어는 일반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연한 분홍색을 얻기 위해 식물성 색소를 첨가해요. 당근도 원래 주황색이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적황색은 16세기에 발생한 당근의 유전적 돌연변이로부터 비롯됩니다. 당근은 처음에 흰색 또는 보라색이었어요. 감자튀김에 케첩을 곁들이는 것처럼 아마 초밥에 고추냉이를 약간씩 곁들일 거예요. 그건 사실 염색한 겨자무예요. 진짜 고추냉이는 꽤 비쌉니다. 그래서 99%의 식당이 사실은 평범한 겨자무를 사용해요. 슈퍼마켓에서 모두 함께 포장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빨간색, 녹색, 노란색 피망은 사실 같은 야채가 아니에요. 각각의 씨앗이 있어야 개별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이죠. 헤이즐넛 4개 중 1개가 누텔라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누텔라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헤이즐넛을 재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텔라 토핑을 추가로 요청할 때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생수 병마다 유통기한이 있지만 실제로 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플라스틱에서 물로 해로운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병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내식이 때때로 맛없게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항상 요리사의 탓은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고도는 신체 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맛이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적어도 한 번은 샐러드에 추가해 본 적이 있겠지만 흔히 고수라고 하는 코리앤더와 실란트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코리앤더는 건조된 씨앗을 가리키고 잎과 줄기를 실란트로라고 해요. 이제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과일 애호가들을 위해 과학자들은 과일 샐러드 나무를 발명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과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나무예요. 호주에서 개발되었고 최대 6가지의 다른 과일이 열릴 수 있어요.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이 자라는 핵과류종과 레몬, 라임, 귤, 탄젤로, 포멜로, 자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귤종이 있습니다. 입냄새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마늘은 가장 영양분이 많은 식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늘 한 조각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6의 2%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독특한 맛이 나게 하는 알리신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제대로 저장하면 절대 상하지 않는 유일한 종류의 음식은 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그것은 꿀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이에요. 벌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 또한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꿀을 잘못 보관해서 습기에 노출되면 상할 수 있지만 잘 밀봉해 보관한 꿀은 사실상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요리 초보자라면 버섯을 지나치게 익히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버섯에는 키틴이라고 불리는 중합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화학물질은 버섯을 몇 분에서 1시간까지 요리해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냥 버터와 마늘을 좀 넣으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